안녕하세요. 근현대사 강의 황경휘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정책,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이 처음 문호를 개방하는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처음으로 조약을 맺은 그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이제 문호를 개방한 후에 어떤 일들이 점점 조선에서 나타났나. 조선에서는 당연히 문호를 개방한 거, 우리도 이제 신문물 받아들이고 다른 선진국처럼 될 수 있는 거야? 힘 더 가지고 우리도 저런 이상한 모양의 배도 갖고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거고요. 또 반대로 아니야. 조선은 조선만의, 우리는 유교 사회고 성리학을 배우는 선비의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간의 어떤 사건들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화도 조약을 처음으로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다른 서양 나라들과도 조약을 점차 맺으면서 조선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냐? 우리도 점점 문호를 개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개화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화 사상, 우리도 문을 여는 개화를 실시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사상이 조선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쇄국 정책만 했는데 옆 나라 일본을 보니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국가의 모든 것들을 뜯어 고쳤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서 모든 걸 뜯어 고치고 어떤 그 시기에도 강대국의 지위에 어느 정도 올라섰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도 일본처럼 싹 다 바꿔버리자. 조선 싹 다 우리도 바꾸자. 입헌군주제로 바꾸고 우리도 싹 다 바꾸자 라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개화파도 생겨났고요. 아니면 이 당시 청의 모습을 보면 청 역시 조선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와서 너네 땅도 넓고 뭐 자원도 많고 한데 우리랑 무역하자, 외교하자 라고 하면서 계속 청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청은 어떤 식으로 했냐? 청은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되 정신은 우리의 정신을 유지하자.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러한 개화 사상. 그러니까 싹 다 바꾸자라는 일본과는 좀 다른 청만의 스타일의 어떤 점진적인 개화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내에서도 뭐 싹 다 바꾸는 건 좀 그러니까 우리도 청처럼 어느 정도 점점 바꾸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합쳐서 개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개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기에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백성들도 많아지고 또 관리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문물들을 접하게 되겠죠. 관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관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개화에 관한 정책을 실시해 보자 라고 해서 개화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옆 나라 일본 보니까 뭐 메이지 유신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싹 다 바꿔서 나라가 좋아졌대. 한번 우리 관리 파견해서 뭐 보고 오자. 우리도 배울 거 있으면 배우자 라는 점에서 수신사라는 집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사를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내서 일본이 어떻게 바꿨는지 또 바꿔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조사를 해오게 합니다. 그게 수신사였다. 그래서 두 번째, 조사시찰단이라는 단체를 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조사시찰단은 뭐 수신사와는 조금 다른 점은 수신사는 전반적인 일본 분위기 좀 알아봐 라고 보냈다면 조사시찰단은 좀 더 꼼꼼하게 일본이 어떤 산업을 했는지, 일본 정부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와
라는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시찰단이라는 단체도 파견을 했다. 그리고 영선사라는 집단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영선사는 근데 일본이 아닌 청나라에 파견을 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파견을 해서 청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싹 다 바꾼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선사를 파견해서 그럼 청나라는 어떤 식으로 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보고하라. 특히 청나라의 무기 기술 관련해서 보고하라 라고 보냈던 것이 영선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빙사라는 단체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빙사는 미국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건 역시 미국의 힘이 컸었고, 우리나라도 그 전에 이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미양요도 있었고 아니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미국도 어느 정도 선전 문물이 있으니 미국에 가서 보고하라 라는 점에서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집단을 파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수신사, 두 번째 조사시찰단, 세 번째 영선사, 네 번째 보빙사, 요 네 집단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집단이 어느 나라로 갔는지, 왜 갔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얘네 이래서 갔었지 라고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선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해외 관리들 파견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자체적으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어떤 정책 기구를 설치를 해서 우리도 이제 개화 정책 실시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통리기무아문에서 개화 정책을 담당을 해서 개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군사제도 역시 기존의 군사제도를 조금씩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하기도 하고 이 시기에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 전시계는 뭐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뭐 포졸들이 창을 들고 다닌다든지 몽둥이를 들고 다니지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신식 무기, 청나라에서 요즘엔 이런 무기가 대세야 라는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신식 무기를 갖춘 별기군을 이 시기에 또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화 정책을 실시를 했구나. 흥선대원군 때는 무조건 세국이었다면 이 시기를 지나서는 점점 개화에 대해서도 조선 정부가 생각을 했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를 했다. 그리고 뭐 조선대에는 뭐 점진적인 개화를 요구하는 세력도 있었고 급진적인 개화를 요구하는 세력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급진적인 개화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일본의 개화를 모티브로 삼았고, 점진적인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나라를 모티브로 삼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점점 개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위정척사파들이 그 위정척사 운동을 진행한 사람들, 어떤 집단을 이르는 말인데요. 위정척사 운동을 진행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선은 기존에도 세국정책을 펴기도 했었고, 그 전에도 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침입해 오거나 혹은 무역을 하거나 할 때 저 나라는 오랑캐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오랑캐야, 우리보다 짐승 같은 존재들이야 라는 생각이 주를 이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위정척사파들은 주로 선비들 아니면 양반들이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조선이 그런 나라, 다른 나라와 다른 뭐 서양, 코 큰 사람들, 뭐 우리가 보기엔 뭐 눈 파란 사람들 이상한데 저런 사람들은 오랑캐야, 우리랑 뭐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해? 우리가 쟤네한테 대우를 해줘야 돼?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바로
위정척사파였고 위정척사 운동을 진행을 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척화주전론에서 위정척사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서양과의 일절 외교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외양일체론, 일본이나 서양이나 일체다, 똑같다. 외를 우리가 조선 예전에는 오랑캐라고 불렀죠. 서양 애들 와서 자꾸 무역하자 그러고 걔네한테 개화 정책을 받아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걔네도 똑같이 일본이랑 똑같이 오랑캐야 라고 주장을 했던 게 외양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통해서 위정척사 운동을 진행을 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뭐 위정척사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내기도 하지만 사료를 이렇게 내고 그 사료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지문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옆에 사료 알고 가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세계에는 미국, 일본 같은 나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만일 저마다 불쾌해하며 이익을 추구하여 땅이나 물품을 교구하기를 마치 일본과 같이 한다면 전하께서는 어떻게 이를 막아내시겠습니까? 라는 사료가 나오죠.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봐도 이런 내용, 뭐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겠죠. 왕한테 아니 우리 강원도 조약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문을 연다고요? 또 개화정책 더 한다고요? 그러면 쟤네한테도 입장 맞춰줘야 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상소문이다. 그래서 요 상소문은 바로 위정척사 운동의 대표적인 자료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거나 이와 비슷한 논조의 자료가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위정척사파구나. 왕의 개화정책, 정부의 개화정책 혹은 일본이 자꾸 들어오는 거 서양이 자꾸 들어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이 진행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에 나오는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이모년에 일어난 군란이다 해서 이모군란이겠죠. 군란, 밀란과 다른 군란이죠. 군대에서 일어난 난이다 라는 점 용어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갑자기 왜 난을 일으키지? 그죠? 군대에서 난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왜 일어났을까?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제 강의 초반부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신식 군대와 기존 구식군대도 남아있었겠죠. 전부 다 신식군대로 바꾸기는 힘들었으니까 별기군 말고 구식군대가 있었는데 두 군대를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식군대 입장에서는 군대에서 힘들어 이러면서 일을 하다가 월급날이 됩니다. 이 당시 월급은 쌀로 받았겠죠. 그래서 드디어 열심히 일하고 뭐 신식군대 생겼는데 뭐 쟤네도 쟤네 나름대로 힘들겠지. 뭐 차별은 받지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월급날 돼서 쌀을 딱 받게 됩니다. 이제 월급날이야. 쌀을 받으러 가자. 쌀을 딱 받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집에 딱 가져와서 쌀을 딱 열어보니까 쌀이 반이고 돌이 반인, 돌이 너무나 많이 섞인 그런 쌀을 월급으로 받은 것이죠. 당연히 화가 나겠죠. 구식군대들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차별을 몸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식군대들이 모이게 됩니다. 야, 너 어제 가서 쌀 열어봤어? 장난 아니야. 막 뭐 돌 말고도 겨도 들어가 있고 뭐 조도 들어가 있고 쌀이 아닌 것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이래서 구식군대들이 다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고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이모군란이다. 그래서 이모군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되느냐? 일본 교관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 역시 습격을 하게 됩니다. 왜? 일본에서 이 신식군대 교육을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식군대도 신식군대지만 그걸 가르치는 일본 애들이 문제야. 일본 공사관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공사관이 습격을 받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막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청나라에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군대 원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청나라, 우리 이모군란 터졌어. 너네 군사 좀 보내봐. 우리 이거 정비 좀 하게. 너네가 좀 군사력 좀 도와서 이거 좀 같이 막자. 라고 해서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일본이 이모군란을 청나라 군대도 오고 하면서 진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당시에 하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다. 제물포 조약은 뭐냐? 너네 우리나라 공사원 공격하고 했으니 배상금 내놔. 국제법에 따르면 너네 우리한테 배상금 줘야 돼. 라고 요구를 한 것이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모군란 때문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 제물포 조약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조약 몇 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온 조약, 제물포 조약. 어떤 배상금 측면에서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 역시 군대를 보내서 도와줬죠. 그러니까 청도 생색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너네 군란 일어나서 군대 보내줬잖아. 우리가 진압해줬잖아. 너네 우리한테 뭐 해줘야지.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뭐 어떤 정치적인 내용의 조약보다는 우리 청나라 상인들 이제 조선 와서 자유롭게 무역할 거야. 너네 태클 걸지 마. 라고 한 것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는 점. 그리고 이 조약과 별개로 청나라에서 군대를 보냈었죠. 그 군대가 어느 정도 남아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점점 심화되게 되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진압이 되었고 진압 후에 제물포 조약을 일본과 맺기도 했고 조청, 상민, 무역, 수역, 장정 역시 청나라와 맺게 되고 청의 내정 간섭 역시 생겨났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정척사운동, 이모군란 어떤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사건이었죠. 그러면 이 또 그에 대한 또 반대하는 사건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래에 나오는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신정변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삼일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딱 갑신정변, 어떤 나라를 뒤바꾸자 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딱 그 지속기간이 3일을 가게 됩니다. 뭐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었느냐?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조선의 어떤 관리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뭐 지식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인들, 이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었냐? 우리가 개화 사상을 얘기를 했을 때 급진적인 개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선 싹 다 한 번에 바꾸지 않으면 발전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정변이다 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정변을 일으키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14개조 정강전문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14개 항목의 요구사항들을 담습니다. 그래서 요 14개의 항목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토대로 사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은 말해주지 않고 요 항목과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14개조 정강 정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청에 대한 사대 관계를 폐지를 해라. 딱 봐도 굉장히 일본과 밀접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 지조법을 개혁하자.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자. 내각 중심의 정치를 하자라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굉장히 뭐 조선에서 요 정도만 받아들입시다가 아니라 우리 인민 이제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그동안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굉장히 개혁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지문이다 하면 갑신정변이다. 급진개혁파의 주장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일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3일 만에 이 정변도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2가지 중요한 조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선과 일본이 맺게 되는 한성조약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너네 막 갑신정변 하면서 우리 일본 사람들 막 동참시키고 해가지고 우리 일본인들 피해봤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 우리 일본인들 피해줬으니까 배상금 내라. 또 배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성조약이다. 한성조약은 갑신정변의 사후처리에서 나타난 조약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텐진조약이라는 게 맺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텐진조약, 텐진 그 당시 청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텐진조약은 조선이 맺은 조약이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너네 이모군란 때도 보니까 일본 자꾸 군사 보내는데 이 당시에는 조선과 청이 좀 더 밀접했으니까 청 입장에서는 너네 일본 자꾸 군사 보내려 그래? 너네 조선 먹으려고 야욕 있는 거 아니야? 일본은 뭐 내색을 잘 안 했겠죠. 내색을 안 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자. 우리 청나라에서 군대 보내거나 니네 일본에서 군대 보내게 되면 우리 서로 알려주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양의 군대를 보내자 라고 조선을 사이에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텐진 조약이다. 이 텐진 조약 때문에 후에 또 연관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 역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아까 14개조 정강 전문에서도 봤지만 어떤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또 문벌을 폐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최초로 수행을 한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입헌군주제 혹은 신분제 개혁과 같은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았다라는 요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외세, 일본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려서 했던 정변이었다. 또 위에서부터의 개혁이었다. 막 백성들이 다 같이 동참한 게 아니라 그 개화파 관리들, 그 지식인들 위주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정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꼽히겠습니다. 이 한계점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화 사상에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 또 이에 반대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 동학농민운동 역시 외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동참을 많이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무엇이냐? 뭐 흥선대원군 시기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들이 굉장히 굶주리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못 살고 그런 시기였지만 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서 나타났냐? 고부라는 곳에서 처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부의 군수 조병갑이 굉장히 횡포를 부립니다. 세금도 엄청 걷고, 야, 너 이번에 인상 캠페인 인상 가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부 군수 조병갑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 우리 니네 정부 관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진짜 못 살아. 차라리 우리 들고 일어날 거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봉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전봉준이 포함된 이 동학농민운동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산이란 곳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군, 이제 조선 정부의 군대와 전투를 하면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동학농민운동군이 이기게 됩니다. 굉장히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가서 정말로 경복궁까지 치고 들어갈 정도의 기세였던 것이죠. 하지만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군이랑 관군이랑 만나서 우리 너네 의견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일단 진정을 해봐. 우리 지금 일본한테도 막 일본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고 서양한테도 들어오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화약 맺자라고 했던 게 전주 화약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강소 설치해줄게. 집강소 설치. 패정개혁안 실시해줄게. 패정개혁안은 동학농민운동군들이 주장을 했던 어느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 받아들여서 실시해줄게 라고 해서 화약을 맺게 되는 것이 전주 화약이다. 이 전주 화약을 맺고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아지는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이 관리들은 백성은 못 살게 굴고 일본은 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아니 나라 꼴이 이래서는 안 되겠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 봉기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봉기도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2차 봉기에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관군 힘으로는 부족해서 패를 했었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도와주게 됩니다. 요청을 해서 도와줘. 우리 동학농민운동군 마무리해야 돼. 막아야 돼. 근데 우리 힘 부족하니까 좀 도와줘. 해서 청나라와 일본에서 똑같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군대 보낼 때 역시 앞에서 배웠던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양쪽의 군대를 보냈겠죠.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청나라 군대도 오고 일본 군대도 오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동학농민운동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를 한 전투가 우금치 전투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실패로 끝났다. 완전히 국가를 어떤 백성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었냐?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인 근대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녔다. 반봉건적은 뭐냐면 관리들의 착취 우리 못 이기겠다.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신분제 못 살겠다라는 점이 반봉건이고요. 반외세 일본, 청, 서양에서 자꾸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는데 이러면 우리 안 된다. 우리 농민들도 힘들다. 자꾸 걔네들 와서 막 무역하고 그러면 우리 곡식 가지고 이거 팔아서 옷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걔네랑 경쟁 안 돼. 힘들어. 그래서 반외세적인 성격을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반외세적이고 반봉건적인 성격의 굉장히 근대적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뭐였냐? 갑신정변이랑 좀 반대인데요. 백성들만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다. 관리들, 양반들,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공감을 못했다. 그래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는 힘들었다라는 점. 아래에서부터의 개혁이었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다. 지지 기반이 미약했다. 농민층 위주로 진행되었던 운동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역시 동학농민운동 역시 마무리가 되면서 또
청과 일의 눈치를 또 보게 되겠죠. 자, 청나라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했고 일본 역시 텐진 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보냈죠. 근데 동학농민운동이 끝났으면 양 나라 모두 군대를 철수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당시 청은 이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했기 때문에 철수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야, 너네 왜 철수 안 해? 우리도 안 할래? 라고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전쟁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청일 전쟁이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아니 청일이면 지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조선의 땅에서 청일 전쟁을 실시하게 되면서 더 조선의 땅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뭐 그런 피해도 있었고 결국 이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겨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청나라 이제 앞으로는 조선일에 신경 꺼, 내정 간섭 하지 마, 일본이 오히려 주도권 가져갈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조약이 이 당시 청과 일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점점 본격화되는 조약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이 점점 영향력을 확대를 하면서 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요 서양 나라들이 야, 일본 너무 세력 세지는 거 아니야? 막 청나라가 이 당시 청일 전쟁 치면서 조선 주도권도 일본에 넘겨주기도 했지만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를 이제 일본에 넘겨주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이 랴오둥반도 거기에다가 조선에 대한 간섭권 같은 것도 가지게 되니까 서양에서 보기에는 야, 이러다가 저기 동쪽 일본이 다 차지해서 일본이 세지는 거 아니야? 견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견제가 바로 삼국 간섭이다 라는 점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국 간섭 역시 뭐 진행이 되고요. 뭐 이와 별도로 또 이 당시 러시아가 지금은 북한 위에 있죠. 러시아가 점점 세력을 아래로 넓혀오게 됩니다. 이 러시아가 유럽 쪽에서는 이 당시 전쟁에서 굉장히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선 주도권을 잃게 되니까 우리 서쪽에서는 더 이상 힘들어. 동쪽으로 좀 땅 넓혀보자 하면서 동쪽으로 오다 보니 점점 세력을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조선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 열강이 또 눈치를 챈 거죠. 야, 러시아 쟤네들 동쪽으로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 견제해야 돼 하면서 거문도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해서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을 해서 야, 러시아 너네 자꾸 내려와? 우리 거문도 점령했어. 너네 여차하면 우리 군대 보내서 전쟁 한번 해?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자꾸 조선을 먹으려고 하고 청나라에서도 물러나긴 했지만 자꾸 조선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고 서양 열강들도 자꾸 이 조선이란 땅에 대해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게 보이니까 이제 한반도는 중립화하자. 지금의 스위스와 비슷하게 중립화하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나라의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화를 시켜버리면 차라리 어느 강대국 편이 돼서 땅을 많이 먹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침탈은 안 당하지 않겠냐. 차라리 중립화를 하자라는 한반도 중립화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립화론. 그래서 유학파인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도 했고요. 뭐 조선에 있는 독일 대사 부들러가 이제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조선 정부에 건의했다라는 점. 그래서 한반도를 중립화하고자 했다는 생각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했고 실제로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었다. 이런 중립화론이 등장을 했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화론 관련된 문제 역시 뭐 지문 같은 걸로 나올 텐데요. 뭐 한반도가 외국의 침략을 받으니 중립화하자 아니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문이 있으면 이거는
청일전쟁 이후에 중립화론이 대두될 때의 이야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중립화론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개항하고 개화파들이 나타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항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또 백성들의 삶으로 또 들어가 보면 일본 상인들이 와서 일본은 그 당시에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뭐 물품들 뭐 옷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이 일본에서 만든 게 더 쌌겠죠. 이런 싼 물품들을 자꾸 조선으로 들여오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보다 일본에서 만든 것을 점점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돈은 일본이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조선은 더 가난해져가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이런 무역을 했다. 그래서 뭐 거류지 무역, 약탈적 무역, 중개 무역 이런 것들을 했다. 굉장히 조선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무역 생활을 했다라는 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외 무역 역시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 조청 수륙 무역 장정 그것 때문에 청나라와 청나라 상인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내륙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다. 원래는 항구에서만 무역을 했었는데 점점 내륙까지 침투를 해 들어갔다. 그러면서 국내 상권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조약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건들 그리고 조약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 사건부터 점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화를 하자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반대로 개화 싫어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통리기무하문 설치도 하고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뭐 조사 시찰단 보내면서 개화 정책을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화 정책을 실시를 했다. 그랬더니 이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등장을 했다. 또 이런 정부의 개화 정책의 일부인 별기군, 신식군대 별기군에 반대하는 그 차별에 대항하는 이모군란, 구식군대의 이모군란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 또 반대해서 아니야, 조선은 급진적 개혁해야 돼.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천하로 끝났지만 일본의 힘을 굉장히 빌려서 개혁을 실시하고자 했던 정변, 갑신정변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또 갑신정변에 반대해서 일본의 세력들 혹은 어떤 봉건적인 부조리들 해결하기 위해서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을 했다라는 요 롤러코스터 같은 뭐 개화 주장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 이모군란, 아, 걔네가 개화 쪽이었나? 이런 거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이모군란, 걔네 쌀에 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되게 화나서 들고 일어났던 애들이지. 그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조약 역시 체결을 했는데 이모군란 때문에 이제 제물포 조약을 일본과
체결을 하게 되었고요. 청나라와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을 했었다. 요 두 가지 조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일본과 한성조약, 배상금을 물어주는 한성조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이 체결한 조약은 아니지만 이후 동학농민운동 이후 청일전쟁에 영향을 주는 텐진 조약을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었다. 텐진 조약.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동학농민운동 이후에도 사후 처리를 할 때 이제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역시 조선이 맺은 조약은 아니고 청과 일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이게 생긴 조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청일 전쟁이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것이죠.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텐진 조약이 발동이 돼서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가 계속 주둔하다가 전쟁이 나버리고 그 청일전쟁 때문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졌고,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에 청나라가 더 이상 조선에 간섭을 하지 않고 일본이 더 지배적인 권력 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화 정책 혹은 개화에 반대하는 정책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는지, 일본이랑 관계가 있는지, 청나라는 이때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요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를 딱 푸실 때 지문이 딱 모르는 지문이 주어져도 요 지문 보니까 청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네. 그러면 요 시기겠죠. 이모군란 때.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정변? 갑신정변이겠죠. 요런 어떤 청과 일과 어떤 조선의 역사인 근현대사긴 하지만 주변 국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청나라, 일본 요 두 나라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뒤에 써있는 여러 가지 조약들, 뭐 조선이 포함된 조약 혹은 청과 일 사이에 있던 조약, 그리고 그 조약들이 어떻게 발동이 돼서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흐름과 각 사건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는 정말로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